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개론 이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선 업로드가 늦어지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각이 일요일 오전 2시 27분인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업로드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엔 좀 더 많이 넣었었는데 좀 계속 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원래 포인트로 어,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을 요약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 전략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확히는 여기서는 데이터 스플릿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 때 좋은 모델은 대체 어떤 모델인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분량이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다양한 것에 대한 것을 하면은 너무 많아지고 또 어려워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좁지만 제대로 알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학습 전략에 대해서, 데이터 스플릿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할 때 있어서 데이터의 학습과 평가 전략은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가령 여기 100명의 환자 데이터가 있다고 이제 참 그려를 놔봤습니다. 이 중에서 50명은 암 환자고 50명은 그냥 일반 환자라고 치면요. 이제 포인트로 이 100명의 환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이 기계학습 모델 구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100명의 환자 데이터를 전부 학습에 활용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이런 100명의 환자들을 이 머신러닝 모델에 전부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0명의 데이터를 모두 학습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 모델일까? 이렇게 가장 옵티멀한 상황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모델의 성능 평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가령 이렇게 100명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다음 그 동일한 100명의 데이터로 다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 기계학습 모델 입장에서는 이거 다 공부할 때 전부 봤던 것들이네 라는 생각이 들 테고, 쉽게 정확도가 100%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실제로 연구를 하실 때 혹은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본인이 보유한 데이터를 학습에 한 번에 활용하는 이것은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적절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모델이 보지 않았던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첫 번째로는 이제 홀드아웃 방식인데요. 홀드아웃 방식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전체 데이터셋으로 나눠 가지고 특정 데이터를 이제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특정 데이터 영역을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60명의 데이터로 우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40명의 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이 모델이 아직 보지 못한 상태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못한 데이터로 평가를 해야 보다 더 이 기계학습 모델이 실제 리얼월드에서 작동을 할 때를 고려했을 때 훨씬 더 리즈너블하고 피지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홀드아웃의 교차 검증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나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레인 데이터셋의 양이 작으면은 모델 정확도의 분산이 증가돼서 과소적합의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트레인 셋이 너무 커지면은 과대적합의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인과 테스트의 비율은 뭐 9대1로 나누기도 하고 연구자에 따라서 7대3의 비율도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번만 진행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인 방식입니다. 다만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관한 검증 결과를 확인 후에 모델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되면은 모델이 너무 테스트 데이터셋에 오버피팅이 될 수 있을 그런 위험 또한 존재하는 것 또한 네,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네, 이제 K-폴드 크로스 발리데이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된 테스트셋을 가지고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고 파라미터를 수정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되면은 결국 본인이 만든 모델은 테스트 데이터셋에만 잘 동작하는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테스트 데이터셋에 오버피팅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요. 다른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가 들어온다면은 그게 테스트 데이터셋과 유사하다면은 동작을 잘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분명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차 검증인데요. 영어로는 크로스 발리데이션이고요. K-폴드 교차 검증은 이 그림과 같이 학습용 데이터와 평가용 데이터셋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것을 여러 번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은 5폴드에 대한 교차 검증인데요. 우선 데이터셋을 크게 5가지 뭉치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4뭉치는 트레이닝으로 한 뭉치는 발리데이션으로 해서 이제 퍼포먼스가 도출이 되겠죠. 퍼포먼스가 도출이 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뭉치를 발리데이션을 하고 나머지를 트레이닝으로 했을 때 또 이에 따른 퍼포먼스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은 5폴더기 때문에 5번의 반복이 이루어지고요. 그 5번의 반복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하는 방식이 이런 크로스 발리데이션, K-폴드 크로스 발리데이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홀드아웃과 대비했을 때는 이제 보다 더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사실상 수많은 연구들은 이렇게 크로스 발리데이션으로 하는 연구들이 매우 많습니다. K-폴드 크로스 발리데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Stratified K-폴드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라고 한국말로는 계층적 교차 검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K-폴드를 하면서도 약간 더 발전된 버전인데요. 해당 방법은 이제 폴드를 나눌 때 각 폴드 간의 데이터의 클래스의 비율을 이제 최대한 유사하게 조정을 하면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는 데이터에 특정 A라는 클래스와 B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두 클래스 간의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이제 생기는 방식인데 유효한 방식인데요. 만약 이렇게 스트래티파이드를 하지 않는다면은 가령 어떤 폴드에는 A라는 클래스가 엄청 많을 수가 있고 어떤 클래스에는 되려 B라는 클래스가 엄청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결과의 변동성도 심해지고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적절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브 원 아웃 크로스 발리데이션 그 줄여서 LOOCV라고 불리는 녀석인데요. 이건 사실 교차 검증에 있어서도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할 때 방금 가령 5폴드는 5묶음이지 않았습니까? 리브 원 아웃 방식은 가령 환자가 100명이라고 하면은 99명의 환자로 학습을 시키고 1명의 환자로 평가를 하는 것을 100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한 번씩은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매우 어찌 보면 보수적인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타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모든 데이터셋을 하나하나 각각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스테이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LOCV 같은 방식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많이 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58명의 소아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논문을 쓸 때 이제 저도 똑같이 LOCV를 썼던 기억이 있고요. 결국 이제 만약 데이터 수가 막 몇만 개, 몇십만 개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LOCV는 현실적으로 쓰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사실 보다 더 데이터셋이 많다라고 하면은 가장 보수적인 방식이 지금 보여드린 이 다이어그램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전체 데이터셋이 있을 때 우선은 크게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한번 나누고요.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이제 또 방금 말씀드린 K-폴드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합니다. 그렇게 K-폴드 크로스 발리데이션 했을 때 이제 가장 최적의 모델을 하나를 선별할 수가 있겠고요. 그 최적의 모델에 대해서 한 번 더 완전히 분리가 되었던 테스트 셋의 대상으로서 이제 한 번 더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는 순수하게 학습을 위해서, 발리데이션, 검증 데이터는 학습 내용을 검토하고 그 성능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기 위한 목적, 마지막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개발과 검증을 거친 모델의 최종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란셋 디지털 헬스라는 저널에 지금 논문을 서브미션해서 리뷰 중인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는 데이터셋이 600만 개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훨씬 더 보수적으로 네, 데이터를 스플릿 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 프로젝트나 연구를 할 때 정말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는 부분이라서 저도 한번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 스플릿 전략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퍼포먼스 어세스먼트, 이제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번 시간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제 분류 또한 매우 뭐랄까 또 그냥 분류가 잘한다 라고 퉁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해뒀기 때문에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저와 같이 찬찬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가령 지금 왼쪽엔 피카츄고 오른쪽엔 아구몬이죠. 얘가 디지몬이냐 포켓몬이냐 이것을 분류하는 그런 이슈가 있겠죠.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분류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얼마나 그것을 잘 분류하냐는 정말 이제 머신러닝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수립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코로나를 활용해서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요즘 코로나의 시대였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서는 막 요즘 확진도 되고 막 확진을 했을 때 막 패스트 키트를 썼는데 뭐 진짜 확진자가 정상으로 잘못 나오기도 하고 혹은 정상인 사람이 가령 되려 반대로 코로나 확진자라고 잘못 나오기도 하고 여튼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의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병동에 10명의 입원 환자가 있다고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중 실제로 코로나에 양성이 나온 환자는 6명이라고 저희는 가정을 할 텐데요. 지금 코로나가 걸린 환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마크가 달려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코로나 환자는 6명.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컨디션 포지티브라고 하고요. 이제 양성이 되었다고 하죠. 반대로 4명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코로나가 음성이라고 하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컨디션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어떠한 간이 검사용 코로나 키트가 있다고 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분류 성능, 예측 성능을 가지는지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간이 검사용 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줄이 뜨면은 음성, 네거티브고 두 줄이 뜨면 양성, 포지티브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라는 것은 코로나가 확진됐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게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영어 단어로서 부정적인, 긍정적인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부정적이고 긍정적이란 뜻이 아니라 파지티브는 무언가가 양성이다. 네거티브는 음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이 검사용 코로나 키트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위에 5명부터 보면은 5명 중에 4명은 코로나 확진자 중에 4명이 빨간 줄이 2줄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2줄이 나왔는데 이 한 명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 확진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복균자인데 이제 한 줄이 나왔네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이제 얘네 4명은 원래 코로나가 아닌데 그중 2명은 진짜 아니었는데 음성이 잘 나왔고 근데 이 2명은 억울하게도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줄이 떴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먼저 그 기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true positive라는 것인데요. true positive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실제 actual status가 실제로 양성일 때 특정 테스트 결과 또한 동일하게 양성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true다. 왜냐? positive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true는 맞았다. 정답이란 뜻이죠. 왜냐? positive라고 잘 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true positive라는 것이고요. 여기 10명의 환자 중에서는 이 4명의 환자가 true positive 환자들입니다. 양성이고 양성이란 뜻이죠. 반대로 true negative는 실제로 음성인데 즉 건강한 사람인데 테스트 결과 또한 음성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rue 맞았다. negative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음성인 것을 잘 음성으로 맞췄다는 뜻이겠죠. true negative. 여기서는 오른쪽 하단에 2명이 실제로 건강한데 테스트 결과도 건강했기 때문에 이 2명이 true negative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alse negative는 실제로는 양성인데 테스트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입니다. false가 앞에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고 왜냐? 네거티브라 했기 때문에 틀렸다. 사실은 positive인데 라는 뜻입니다.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양성이지만 음성으로 잘못 말을 했다는 그러한 이슈가 생긴 것이 false negative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사실 이 2명의 환자가 실제로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키트가 제대로 동작을 안 했던 것이죠.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코로나에 정말 힘들어하는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격리가 안 돼서 코로나를 전염하면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이게 코로나라서 망정이지 혹은 이게 가령 뭐 위암 환자라고 치면은 위암 말기를 제대로 진단을 못했으면은 이러한 환자분들께서는 제대로 치료 못 받고 몇 달 이내에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false negative는 클리니컬 도메인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false positive가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는 음성인데 테스트 결과가 양성으로 잘못 나온 경우입니다. false다, 틀렸다. 왜냐, positive로 해서 사실은 negative인데. 그러니까 false 틀렸다, positive로 해서 그래서 false positive고요. 여기서는 이제 2명의 환자가 사실은 정상인데 지금 보시면은 테스트 결과가 코로나로 나왔죠. 이런 환자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나는 아주 멀쩡한데 코로나 치료를 받으려고 격리당할 수도 있고 혹은 막 치료제를 투여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이것도 코로나라서 이 정도지 만약 이게 위암을 진단하는 거라 치면은 종양을 진단하고 치면은 이건 이거대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멀쩡한데 아주 강한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네, 제 머리털이 다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불필요한 의료적 처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false positive 또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메디컬 도메인 연구만 해서 메디컬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굳이 메디컬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그리고 마지막으로 true negative는 이렇게 2 곱하기 2 컨퓨전 매트릭스, 에러 매트릭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2 곱하기 테이블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actual condition, 실제 컨디션이 positive일 때 predictive condition도 positive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true positive고요. 그쵸? 실제로 음성인데 예측 결과도 음성이다. 그럼 true negative입니다. 근데 반대로 실제로는 음성인데 predictive는 양성으로 했으면은 false positive죠. positive로 지금 잘못 말한 거죠. 사실 negative니까. 반대로 actual condition은 positive인데 predictive가 negative로 했으면 false negative입니다. 사실은 positive인데 말이죠. 이게 2 곱하기 이것을 외우는 게 저는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한번 제대로 머리에 넣어 두시면은 2 곱하기 컴퓨전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4가지 요소가 헷갈리지 않고 잘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TP, FP, FN, T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방금은 코로나 키트로 예시를 들었지만 머신러닝으로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분류하는 머신러닝이라고 치면은 가령 여기서는 코로나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가 개발했다고 쳤을 때 동일하게 지금 TP-TN, FP, FN 이렇게 구분을 해가면서 분류의 성능을 저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다 같이 환자를 셌었죠. 기억은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트루 포지티브는 4명이었고 트루 네거티브도 4명, 나머지 펄스 환자들도 각각 2명, 2명씩이었습니다. 총 10명의 환자였고요. 그럼 이제 이 10명의 환자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컴퓨전 매트릭스로부터는 사실상 다양한 성능 지표들이 도출이 되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성능 지표들이 도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핵심적인 성능 지표들만을 한번 어떻게 도출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는 True Positive Rate, 줄여서는 TP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학 연구에서는 그것이 Sensitivity로 부르기도 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리콜이라고 불리는 수치인데요. 이것은 그림과 같이 실제 액추얼 컨디션이 포지티브인 환자들 중에서 정말로 제대로 트루 포지티브였던 환자들의 그 비율입니다. 결국엔 TP와 FN을 더한 것이 분모이고요. 분자는 T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모에는 6이 들어가고 4 더하기 2니까요. 분자에는 4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센시티비티 혹은 리콜은 66.67%가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센시티비티와 리콜의 해석의 의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실제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 얼마나 이 테스트가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 진짜 환자를 잘 선별하냐,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죠. 그것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둘째로는 True Negative Rate인데요. 이것은 임상 연구에서는 스페시피시티라고 하고, 아이고 지금 여기 오타를 냈네요. 리콜이 아니라 리콜이 아니라 리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액추얼 네거티브 컨디션이 분모고요. 그 중에서 트루 네거티브가 분자입니다. 여기서는 4분의 2가 되니까 50%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시피시티, 영어로는 한국말로 특이도거든요. 센시티비티는 민감도고 스페시피시티는 특이도입니다. 이 특이도가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것은 정상인 사람들 중에서 특정 테스트가 실제로 얼마나 정상이냐
라는 것을 잘 하는지를 그걸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얼마나 정상인지를. 그리고 다음으로는 Positive Predictive Value라는 게 있는데요. 줄여서는 PPV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프리시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분모가 조금 다른데요. 분모가 TP 플러스 FP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실제 특정 테스트가 양성이라고 예측한 집단이 분모고요. 그 중에서 트루 포지티브가 분자입니다. 여기서도 6분의 4가 되니까 66.67%겠죠. 네, 이것도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방금까지는 액츄얼 컨디션이 분모였지만 이번에는 프레딕티브 컨디션이 분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PV가 시사하는 바는 실제 특정 테스트가 양성이라고 판단한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잘 맞췄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좀 방금 말했던 센시티비티와는 조금은 다른 접근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 테스트가 네거티브라고 진단한 결과들 중에서 실제로 진짜 네거티브인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거티브라고 진단한 총 4명의 환자들 중에 2명이 진짜 네거티브였기 때문에 정확도는 50%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줄여서 NPV라고도 불립니다. 지금 이렇게 지표들이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accuracy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말로는 정확도고요. 정확도는 사실 가장 쉽습니다.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정답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의 확률입니다. 여기서는 전체 환자 수가 10명이었고요. 그 중에 true positive가 4명, true negative가 2명이었기 때문에 정확도는 60%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특정 테스트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이 accuracy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차차 이따 시간이 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컴퓨저 매트릭스의 서머리를 간략히 드리면은 요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게 센시티비티, 요렇게 나오는 게 스페시피시티, 이것은 액츄얼 컨디션 기반이죠. 반대로 프레딕티브 컨디션 기반은 PPV 혹은 프리시전이라는 녀석이 있고 네거티브는 NPV가 있고 그리고 전반을 다 활용했을 때가 액큐레시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특정 테스트나 머신러닝의 모델이든 무엇이든 얼마나 분류를 잘 하는지를 볼 때 정확도만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민감도와 특이도와 PPV, NPV 이런 4가지 지표를 다 같이 살펴봐야만이 진짜로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떤 느낌으로 분류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액큐레시만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가령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1000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1000명의 환자가 있는데 990명이 이제 정상인 환자고 10명이 암인 환자가 있어요. 1000명의 데이터셋 중에. 근데 어떤 모델이 1000명 전부를 1000명 전부를 정상이라고 말을 하는 모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센시티비티는 0%지만 스페시피시티와 액큐레시는 99%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된 모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들을 액큐레시 자체는 애초에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액큐레시만 바라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다음부터는 다들 살펴보실 때 정확도만 보시지 말고 다른 지표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스코어 중 하나가 F1 스코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평균입니다. 지금 조합평균의 기하학적 의미는 사실 A와 B라는 것의 조합평균이 H인데 지금 이게 직선의 거리가 똑같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 두 사이에 딱 맞는 거리에 있는 이게 조합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평균을 냈기 때문에 이 또한 리콜과 프리시전에 있어서
미묘한 거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조금 더 크거나 작은 말이 제가 꼬이네요. 어쨌든 이 가중치들이 조금 더 조정이 된다는 것이죠. 원래라면 리콜이 훨씬 더 산술 평균을 한다면 훨씬 더 크게 들어가겠지만 조합 평균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조금 서프레션 된다고 보시면 되고, 프리시전은 조금 더 이제 서프레션 반대로 좀 웨이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술 평균은 그냥 평균 내는 겁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TP, FP, FN, TN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ETP 플러스 FP 플러스 FN 분의 ETP거든요. 보시면은 뭐가 하나 없죠. TN이 없습니다. TN이 없다는 것은 방금 말했던 정상인데 정상으로 제대로 분류된 이것은 애초에 F1 스코어를 평가할 때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F1 스코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FNR은 False Negative Rate라고 해서 보면 분자가 FN이죠. 그리고 False Positive Rate는 FPR인데 이건 분자가 FP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False Discovery Rate는 1-ppv, False Omission Rate는 1-npv라는 것이고요. 또 Positive Likelihood Ratio랑 Negative Likelihood Ratio도 저런 식으로 되고요. 사실 그거 말고도 정말 오른쪽에도 수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제가 임상 연구할 때 써본 지표들을 하이라이트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땐 또 특정 분야에서는 분명 이런 복잡한 지표들이 요긴하게 쓰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개론 시간에는 여기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오즈 레이시오도 중요하지. 오즈 레이시오도 이제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지표인데, 밸런스 애큐러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시티를 평균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들이 요즘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F1 스코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2 곱하기 테이블에서 다 저와 같은 방식으로 도출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방금 다 살펴보지 않았느냐 싶겠지만 여기서도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로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은 환자가 코로나일지 아닐지 판단하는 확률이고요. 그래서 아까와 동일한 10명의 환자인데요. 10명 환자에 대해서 실제로 코로나의 양성인 환자가 6명이었고 음성인 환자가 4명이 있다고 지금 이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했었었죠. 그랬을 때 제가 만든 로봇은 이 모든 환자들이 코로나일지 여부를 확률값으로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스캐터링을 해준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우선은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50% 이상이면은 코로나 양성 환자다 라고 이제 로봇이 판단하는 경우를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일 때 코로나 양성 환자라고 예상되는 환자 수는 여기 위에 있는 6명이겠죠. 그리고 50이 안 되는 미만 환자는 코로나 음성 환자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이 4명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했던 트루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펄스 포지티브, 그리고 펄스 네거티브를 했을 때 지금 요 50%보다 높으면서 동시에 실제로 양성인 사람들이 TP일 테고요. 50 미치면서 실제 음성인 애들 얘네 2명이 TN일 테고 50 이상인데 잘못 분류된 애가 false positive, 50 미만인데 잘못 분류된 애가 false negative. 그랬을 때 4, 2, 2, 2 이렇게 컴퓨터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죠. 이것은 방금 저희가 계산했던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민감도, 특이도, PPV, MPV, 애큐러시가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됩니다. 이것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50%를 기준으로 이 두 집단을 나눠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이 기준
이것을 영어로 컷오프라고 하기도 하고 스레스홀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기준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뀔 때마다 이러한 성능 지표들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게 어떤 양상으로 바뀌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90%이 로봇이 판단한 확률이 이렇게 됐을 때 90% 이상일 때만 코로나 양성 환자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 10명 중에 1명만 양성 환자라고 로봇이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트루 포지티브는 위에 있는 1명밖에 없을 테고 대신에 false negative가 5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다만 신기한 점은 위에 90% 이상이면 모두 코로나 환자라고 했을 때 잘못 분류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란색으로 있었던 false positive는 0명이 됐고요. 그리고 되려 이 90% 미만이면은 다 음성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4명의 환자들은 모두 다 true negative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sensitivity가 지금 계산했을 때 17%고 스페시피시티의 100%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컴퓨터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스레스홀드를 조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80% 이상으로 되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트루 포지티브가 2명으로 늘어났네요. 트루 네거티브는 그대로고 false 네거티브만 하나 줄었습니다. 이 오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센시티비티가 33%로 살짝 늘어났고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스페시피시티는 100%였고요. 근데 코로나 양성 환자의 스레스를 70%로 했을 때는 이제 false positive가 다시 생겼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FN 같은 경우는 그대로였고요. 이거 하나만 바뀌었으니까 스페시피시티가 4명 중에 3명이 제대로니까 100%에서 75%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1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그냥 극단적으로 10%까지 한번 줄여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보면은 코로나 환자들 6명 모두가 다 양성이라고 또 판단해서 트루 포지티브가 확 늘어났죠. 6명으로. 대신에 false negative가 사라졌습니다. false negative가 사라진 만큼 또 false positive가 3명으로 늘었네요. true negative는 1명으로 줄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sensitivity가 100%로 늘었고 specificity는 지금 4분의 1이니까 25%로 줄은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스레스홀드가 내려감에 따라서 sensitivity와 specificity의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데이터에서 성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지점을 제가 파란색 점선으로 표현을 해보습니다. 6, 7, 8, 9, 10. 총 11개의 지점에서 성능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지점에서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시티를 제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을 한 건데요. 가령 맨 위에 있는 거 100% 이상을 초과했을 때 그 코로나다 라고 해버렸을 때는 사실상 양성으로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센시티비티가 0%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표현할 테니 스페시피시티 100%가 될 거고요. 근데 점점 이 컷오프를 값을 내려감에 따라서 방금도 잘 보셨겠지만 센시티비티는 점점 증가합니다. 하지만 스페시피시티는 점점 감소를 하죠. 근데 지금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이 두 개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리시버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 커브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줄여서 ROC 커브라고 하는데요. 이는 직관적으로 그 분류 성능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것을 다시 가져왔는데 ROC 곡선은 이제 X축은 1 마이너스 스페시피시티로 Y축은 센시티비티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스페시피시티를 1 마이너스 스페시피시티로 한 번 더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제가 빨주노수 파란노 순서대로 각 지점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가령 첫 번째 보라색 지점은
센시티비티랑 1 마이너스 스페시피시티가 둘 다 0인 지점인 요 지점이고요. 그쵸? 하나하나 보시면은 지금 센시티비티가 조금씩 늘어나고 33%까지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색에서 하늘색으로 갈 때 스페시피시티가 이제 75%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보시면은 센시티비티가 50% 늘어나고 또 스페시피시티가 줄어들고, 지금 보시면은 이 선의 순서에 따라서, 이 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 지점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찬찬히 올라가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변동이 가능한 모든 지점은 총 10가지였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 직선들을 연결했을 때 이 곡선이 ROC 곡선이란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결국 이 ROC 곡선은 이렇게 데이터셋에서 컷오프들을 바꿔줄 때마다 그에 따른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의 변화를 곡선으로서 표현을 한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그 데이터셋으로 제가 SPSS라는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간단히 뽑아본 것인데요. 이랬을 때 이 ROC 곡선 아래의 넓이가 있습니다. 지금 요 파란색 곡선과 이 X축과 요 직선, 여기에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넓이를 구하게 되는 것을 이제 영어로 줄여서 Area Under the Curve 줄여서 AUC라고 부르는데, AUC가 통계 분석 프로그램에서도 자동으로 0.667이라고 나와주지요. 결국 이 곡선 아래의 넓이의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뭘 잘한다? 분류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직관적인 예제들을 좀 넣어봤는데요. 지금 이 ROC 곡선이 왼쪽 상단 방향으로 볼록하면 볼록해질수록 더 분류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퍼펙트한 클래시파이어, 그것은 지금 이 지점을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시티가 둘 다 동시에 100%인 지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림과도 같는데요. 그랬을 때는 계속 코로나로 설명을 했으니까 코로나로 예를 들겠습니다. 코로나가 양성인 집단과 음성인 집단이 완전히 그냥 100% 구분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림이 ROC 곡선이 네모나게 그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래 언더 더 커브 AUC의 값이 뭘까요? 여기 100%로 되어 있죠. 그쵸? 1이라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 사이에서 약간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면 생길수록 지금 보시면은 이 곡선이 훨씬 더 쪼그라드는 걸 알 수 있고, 만약 두 집단이 완전히 동일하다 했을 때는 이게 직선이 되어버립니다. 이 직선은 랜덤 클래시파이어로 써있다는 뜻이 뭐냐면은 그냥 동전 던지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50% 정도의 수준으로 코로나의 확진일지 아닌지를 맞춘다는 거죠. 결국 가장 월스한 것은 이 점선일 테고요. 이것보다 더 뒤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예측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은 곡선의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특정 ROC 곡선에 있을 때 이 곡선에 있는 지점이 변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에서 변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점선 11개를 그으면서 한번 잘 살펴봤었죠. 그래서 특정 두 집단이 있었을 때 여기선 베타라는 컷오프 밸류를 그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트루 포지티브, 펄스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펄스 네거티브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이제 조금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움짤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두 집단, 코로나 집단과 정상 집단이 지금 잘 분리될수록 이 ROC 곡선이 점점 더 볼록해지는 걸 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히 됐을 때 지금 이 옵티멀 점이 생기는 거죠.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시티가 모두 100%가 되는 점입니다. ROC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길 바랐고요. 이것은 또 다양한 분포에 대해서 움짤을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가령 이
프레딕션 로지스틱 올이라는 녀석이 분포가 가장 두 개가 잘 분류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반면 원이라는 녀석은 두 분포가 잘 분류가 되게 어렵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이라는 녀석 보면 여기서는 핑크색이죠. 핑크색은 가장 바깥쪽으로 이제 ROC 곡선이 그어지고 원이라는 녀석은 가장 구린 녀석인데 빨간색으로 가장 안쪽으로 그려진 게 보이시죠? 결국 이렇게 분포의 모양에 따라서도 ROC 곡선이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 좀만 더 이 ROC 곡선에 익숙해지면은 이런 ROC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만 봐도 이 데이터셋의 분포가 대략적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경지까지 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조금 더 약간의 특수한 사례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데이터셋의 불균형은 이제 여러 숫자에서 또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로봇이 코로나 진단 로봇인데요. 이제 환자 수가 실제 양성인 환자 수는 1, 2, 3, 4, 5, 6, 7, 8, 9, 10, 10명인데 실제 음성인 환자 수는 몇백 명 된다라고 치자고요. 어떤 특정 데이터셋이. 그러면 지금 음성인 네거티브의 데이터만 엄청 많기 때문에 언밸런스한 데이터셋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적당히 이 파란 선을 그었을 때 네, 보시면은 컴퓨터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요. 10명 중에 8명이 트루 포지티브고 밑에 2명이 false죠. false 네거티브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false positive는 92명이고요. 요만큼이 92명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true negative는 198명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sensitivity가 아주 높아 보이죠. 80%죠. 근데 스페시피티가 68.3%인데 근데 보면은 PPV가 8%로 완전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이 분모고 요만큼이 분자이기 때문에 100분의 8이니까 8%고요. 이 밑에서 보시면은 NPV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200명 중에 198명이 실제 네거티브니까 NPV가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논문이나 프로젝트의 수치를 볼 때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시티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PPV랑 NPV에서 드러나는 법인데 보면은 PPV가 완전 작고 NPV가 엄청 크다. 그러면 딱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직관적으로. 아, 이거 지금 네거티브 라벨 데이터셋이 엄청 쏠려 있구만. 그게 딱 눈에 보이시면은 여러분께서도 ROC 곡선에 대해서 이제 다 아신 겁니다. 근데 이제 ROC 곡선에서 수많은 지점들이 있죠. 그 중에서 옵티멀 커드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또 많은 고민과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옵티멀 컷오프를 정의하는 방식이.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요덴 인덱스랑 클로젯 포인트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요덴스 인덱스 J, 요덴 J 인덱스라는 녀석은 요덴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사실 크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티 마이너스 1의 값이 최대인 지점이 ROC 곡선에서 가장 옵티멀한 컷오프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시티의 합이 최대인 지점을 찾으면 그것이 두 그룹을 가장 잘 분류하는 컷오프라는 것이고요. 그 클로지스트는 이제 아까 ROC 곡선을 한번 다시 잘 떠올려 보시면은 0,1 지점이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시티가 둘 다 100%인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점과 이제 기하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점, 그 지점이 이제 옵티멀 컷오프다라는 건데 사실 보통은 요덴스 인덱스 J가 가장 높으면은 그 지점이 곧 가장 가까운 지점이기도 한데 제가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항상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컷오프의 값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지만 추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false positive랑 false negative가 실제 막 암 환자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 되게 크리티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되려 이런 식으로도 스레솔드를 할 수 있는데 가령 센시티비티가 100%가 되는 지점 중에서 스페시피시티가 가장 높은
지점 혹은 스페시피시티가 100%인 지점 중에서 센시티비티가 가장 높은 지점, 이런 식으로 좀 연구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그런 옵티멀 컷오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는 두 가지 클래스, 방금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 양성과 음성에 대해서 두 가지 클래스만 했는데, 사실 세상에 두 가지 클래스만 클래시피케이션 하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 클래스를 구분했을 때 컴퓨터 매트릭스인데, 가령 지금 이것은 엘레판트, 방키, 피쉬, 라이언, 그러니까 동물, 네 가지 동물이 있네요. 네 가지 동물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 매트릭스가 2 곱하기 2에서 4 곱하기 4로 확장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분류의 클래스는 개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이제 표의 크기를 키워가면은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헷갈리는 점은 뭐야? 이렇게 칸이 많아졌는데 그럼 트루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펄스 포지티브 뭐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정의하지? 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은 이제 세 가지 ABC라는 라벨이 있고 액츄얼 상태가 있고 프레딕티브 상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렇게 보이시죠? 보면은 A를 A로 잘했으면은 그게 트루 포지티브고, BBCC를 잘했으면은 저게 트루 네거티브고, 그리고 저게 안 됐을 때 양쪽이 false인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사람들도 일반화를 시켰는데요. 결국에는 특정 칸에서 특정 칸을 특정 칸이라고 잘하면은 그게 트루 포지티브고, 특정 칸이 아닌 걸 특정 칸이 아니라고 잘한 이 주황색 부분이 트루 네거티브이고요. 이 십자가 형태로 이제 사실은 이 세로부터 볼까요? 이 세로줄부터 보면은 이 세로줄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특정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그거 상태가 아니라고 잘못했기 때문에 false negative가 된 것이고요. 이것 또한 지금 특정 것에 대해서 요 짙은 갈색 부분들이 이제 false positive가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궁금하시면 실제로 하나 한번 논문 같은 거 찾아보시면서 한번 본인이 볼펜으로 체크해 가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명확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의 대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만약 논문들을 읽으시거나 할 때 이제 직관적으로 논문들이 읽히는지 한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자마라는 매우 저명한 학술지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딥러닝 시스템을 통해서 그 당뇨성 망막변증을 진단하는 이슈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같은 ROC 곡선 보시면은 딥러닝 시스템이 그 특정 그 질병을 적절히 분류해낼 ROC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보면은 매우 볼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알겠죠? 잘하네. 잘하는 거 알겠다. 그리고 둘째로는 여기 보면은 이 특정 주황색 지점이 프로페셔널 그레이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 안과 의사입니다. 인간 안과 의사가 실제로 진단했을 때 정확도는 센시티비티가 91%고 스페시피시티가 99%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좀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99%라는 거는 이 당뇨성 망막 변증이 아닌 정상인들 중에서도 정상인이 100명 있으면 그중 99명은 그냥 정상인이라고 하는구나. 이분은 실수를 한 명 정도 하시네. 100명으로 진단하면은. 그런 것이고, 반대로 센시티비티가 91%라는 건 뭡니까? 실제 당뇨성 망막변증 환자가 100명이 있으면 그중 91명은 제대로 당뇨성 망막변증이라고 잘 진단을 하네. 근데 9명 정도는 놓치겠네. 그래서 그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딥러닝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요 지점만큼 잘하는 지점은 없죠. 지금 제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알겠지만, 지금 딥러닝 시스템이랑 지금 프로페셔널이랑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센시티비티를 가정을 한다면은 인간이 훨씬 더 스페시피시티가 높구나.
동일한 센시티비티일 때 인간이 더 정상으로 판단을 잘하는구나. 지금 이게 현재 딥러닝의 수준이구나.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굳이 글을 하나하나 읽지 않아도 그림으로써 음미를 해보면은 훨씬 더 논문을 읽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실까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환자를 60세 이상과 60세 미만 집단으로 나눴을 때의 ROC 곡선인데요. 보시면은 60세 미만일 때는 AUC가 0.980인데 이상은 920이네요. 원래는 936인데 전체는. 그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지금 보니까 60세 미만은 거의 완전 정확하게 하네. 근데 어르신 분들한테는 좀 딥러닝 모델이 잘 못하나 보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 60세 이상 환자들의 이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악영향을 줬던 것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딜롱스 테스트, 헬리스 테스트와 같은 ROC 곡선과 ROC 곡선의 통계적인 비교를 하는 방식도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거기는 또 너무 나가는 것 같고요. 네, 또 이것도 테이블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뇌 손상 환자의 CT 연구를 할 때 LOCV 갖다가 네, 그 환자 예후를 예측한 연구인데요. 지금 한번 이 표를 음미해 보시죠. 보면은 AUC가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은 센시티비티가 뭐 이 모델 3개가 있는데 58%에서 83%로 개선이 되고 스페시피시티도 조금씩 개선이 됐죠. 근데 보시면은 PPV가 이상하게 낮아 보입니다. MPV는 이상하게 높네요. 94%까지 되고 PPV는 50%. 지금 팔로업 같은 경우에서도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시티는 둘 다 80, 70%로 높은데 PPV가 유독 낮고 MPV가 유독 높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도 이제 아시는 겁니다. 언밸런스하다. 지금 보니까 네거티브 라벨이 훨씬 많겠네. 이런 것들이 굳이 이제 환자의 데모그래픽 정보,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하나하나 읽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논문에 있는 거 적당히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슬립 스테이지 분류 결과인데 슬립 스테이지라고 하면은 수면 단계라고 해서 저희가 수면을 할 때 사실 웨이크 말고 웨이크는 깨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N1, N2, N3 그런 깊은 수면 단계가 있고 또한 이제 눈동자 빠르게 움직이는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가 있는 그 램 수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파를 분석해서 네, 이러한 5가지 수면 단계, 웨이크와 N1, N2, N3, 램, 이 5가지 수면 단계를 이제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그런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그냥 오른쪽에 있는 그림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N2 라벨이 0.92로 가장 높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지금 5가지 라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N2 라벨은 진짜 잘하네. 근데 그에 비해서 램 수면을 램 수면으로 판단하는 건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대신에 램 수면은 뭘로 잘 보면은 N1으로 좀 많이 헷갈리네. 모델이 보면은 지금 얘가 보면은 N3도 N2로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램을 N1이랑 헷갈리는 경우도 많네. 근데 전반적으로 N2를 N2는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3개 이상인 경우는 이런 걸 히트맵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런 히트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히트맵으로도 읽는 법을 지금 직관적으로 배우셨고요. 네, 오늘의 테이크홈 메시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첫째로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데이터 스플릿은 매우 중요하다고 배웠고요. 그 중에서도 크로스 발리데이션은 머신러닝 분야에서 매우 널리 쓰이는 방식으로서 다양한 크로스 발리데이션 방법론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둘째로 분류 성능을 평가하는 기본은 컴퓨전 매트릭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는 함께 배웠고요. 이러한 컴퓨전 매트릭스는 트루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false 포지티브, 그리고 false 네거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전 매트릭스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분류 성능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능 지표들, 가용, 민감도, 특이도, PPV, MPV, F1 스코어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배웠고요.
이러한 컷오프에 따른 민감도의 특이도의 실시간적인 변화는 ROC 국상을 통해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이상의 클래스 또한 컴퓨터 매트릭스를 확정을 하여서 적절히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시간이 3시 반이 됐네요. 빨리 영상화 시켜서 업로드를 시켜서 일요일 오전부터는 네, 적절히 그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신청하신 분들의 그 무엇이냐 그 짧은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중간고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